1980년대 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이름 없는 평범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은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빛에 민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칭찬이든 무시든 그는 늘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아이였죠. 형 레리와의 농구 1대1 게임에서 질 때마다 그는 공을 내려놓고 집안 계단으로 올라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공을 들었고 이긴 날에는 티도 안 내고 고개를 들던 형 몰래 뒤돌아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가 고등학교 농구부 바시티팀 선발에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이유는 키가 작고 체격이 부족하다. 말 그대로 그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조던은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혼자 결심했죠. 이제부터 나를 증명하는 시간만 산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새벽마다 학교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슛을 던지고 달리기를 하며 점프를 반복했죠. 이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델로리스 조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는 조던에게 늘 현실적인 조언을 했고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불을 켜주던 사람이었죠. 아침 일찍 나가는 조던에게 델로리스는 따뜻한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책가방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들지라고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조던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뒤 그는 바시티팀 주전으로 올라섰고 마이클은 이제 학교 내에서 조금씩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대학교 진학 시기 조던은 듀크, 시라큐스 등 명문 대학들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선수의 인성을 먼저 보는 코치 딘 스미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NCAA 결승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16초 전 1점차 상황. 코치 스미스는 주저없이 신입생 조던에게 작전 코드를 줍니다. 조던은 패스를 받아 왼쪽 윙에서 점프슛을 던졌고 공은 링을 가르며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UNC 우승.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이 전국 스포츠 뉴스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죠. 1984년 NBA 드래프트, 조던은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됩니다. 1, 2순위가 아닌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또 하나의 증명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카고에 입성하자 그는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카고 불스는 당시 리그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약체 팀이었습니다. 팬도 많지 않았고 홈경기 티켓도 자주 남아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던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첫 전지훈련 캠프에서 그는 팀 동료들의 기이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후 복귀한 호텔방 복도에서는 낯선 냄새가 퍼져 있었고 어떤 방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조던이 잘못된 방번호를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몇몇 선수가 코카인을 흡입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술병이 널브러진 채 여성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경기보다 클럽과 약물에 더 집착했고 패배에 무감각했던 것이었죠. 그때 조던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보다 어리고 성공한 것도 없고 명성도 이제 막 쌓이던 무렵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 조용히 연습을 더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절부터 조던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승리 중독과 고립, 그리고 도박이라는 도피처. 1984년 NBA에 입성한 마이클 조던은 첫 경기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점 이상을 가볍게 넣었고 경기마다 날아오르는 덩크는 관중을 일으켜 세웠죠. 루키 시즌 평균 득점 28.2점. 이건 리그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여전히 약팀이었고 팀 문화는 나태했습니다. 승리에 관심 없는 동료들, 술과 약물에 빠진 라커룸 분위기, 경기보다 파티가 먼저였던 시간들. 그 안에서 조던은 말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았죠. 하지만 외로움은 훈련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던을 칭찬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을 방어하듯 더 냉정해졌고 점점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감정의 결은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도박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조던은 원정 경기 전날마다 호텔 카지노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카드를 던질 때도 칩을 줄 때도 그의 표정은 경기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도박의 집중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투숙 중에도 심지어 경기 다음날 아침에도 그는 이미 다음 게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조던은 이기면 미소를 띄었고 지면 다음 판을 더 크게 벌리더라. 이 시기 조던은 농구 외적으로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균열은 승리라는 성과 속에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조던은 매년 MVP급 활약을 펼쳤고 득점왕 타이틀은 매 시즌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스는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같은 상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게 무너졌죠. 특히 1990년 디트로이트는 조던 룰을 만들어 그의 돌파를 막고 거칠게 몸을 밀어붙이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를 철저히 인간으로 만들려 했던 전술. 결과는 불스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던은
팀원도 코치도 없이 혼자 호텔 카지노에 앉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던은 농구를 떠나 도박으로 도피하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남기게 만들었죠. 그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991년 드디어 피스턴스를 꺾고 마침내 NBA 챔피언에 오릅니다. 첫 번째 우승, 기자들 앞에선 조던은 미소를 띄었지만 경기 후 라커룸에서 트로피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92년, 93년까지 조던은 3연패를 이룹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시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던 아버지 총에 맞아 사망. 1993년 7월 조던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실종됩니다. 며칠 후 북캐롤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그는 총에 맞은 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10대 청소년 2명. 훔친 차 안에서 조던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고 우발적인 강도 살해로 결론났죠. 하지만 언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던의 도박빚과 관련된 보복 아니냐는 괴담과 추측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던은 그 어느 때보다 침묵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SNS도 없던 시절 그는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경기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웃는 걸 보는 게 점점 드물어졌죠. 그리고 1993년 가을 그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나는 은퇴하겠다. 아직 30도 되지 않는 나이, 3번 연속 우승, 지금도 전성기.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아버지의 꿈이었던 야구선수를 전향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고 진짜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조던은 그렇게 농구의 전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던의 커리어에서 가장 낯선 챕터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신, 박수 대신 조롱을 받다. 농구를 떠난 마이클 조던. 그는 모든 걸 갖고 있었고 모든 걸 잃었지만 누구보다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날 이후 조던은 농구를 향한 열정마저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겨도 텅 비어있다는 감정. 그건 아무리 우승을 해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던 야구 선수라는 길이었습니다. 1994년 봄, 조던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의 마이너리그 팀 버밍햄 베로스에 입단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대중들도 그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실제로 공식 경기에 나서는 걸 보며 충격을 받았죠. 야구는 농구와 달랐습니다. 공을 던지는 속도, 시선의 타이밍, 작은 근육의 미세 조정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조던은 스트라이크 존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기록은 연속 무안타, 팬들은 야유했고 기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위대한 농구 선수, 야구에선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조던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루키처럼 하루하루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조던은 새벽 6시부터 배팅 케이지에 들어갔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늘 헤드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로 기억됐습니다. 그는 그 시기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들어도 짧게 대답했고 사인을 요청하는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관심을 받는 걸 피하려는 듯 몸을 숨기곤 했죠. 그는 사실상 숨쉬듯 운동하면서 감정을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언론은 조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도박 루머는 다시 피어올랐고 은퇴 배경에 NBA 압박설, 은근한 징계설까지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었을 가능성, 조던의 빚을 노린 누군가의 복수일 수 있다는 무책임한 추측 기사도 등장했죠. 조던은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지 않았고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1995년 3월 조던은 시카고 불스의 연습장을 찾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가 단지 인사하러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슈팅 연습을 시작했고 그날 오후엔 팀과 함께 전체 훈련을 소화합니다. 그 훈련장에 있던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돌아오려는 거다. 며칠 뒤 팩스로 언론사에 한 줄짜리 성명이 도착합니다. I'm back. 단 2단어. 농구계 전체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돌아온 조던. 그러나 그는 예전의 조던이 아니었다. 복귀 후 첫 경기, 조던은 등번호 45번을 달고 나섭니다. 과거의 23번은 이미 떠난 번호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 감각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간 감각, 패스 타이밍, 체력, 모든 것이 어색했고 팀도 조던이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1995년 플레이오프, 불스는 샤킬 오닐과 페니 하더웨이의 올랜도 매직에게 패배합니다. 그 순간 모든 언론은 다시 냉곡하게 외쳤습니다. 전설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조던은 그날 라커룸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등번호 45번 유니폼을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번호 23번을 꺼내듭니다. 그가 이제부터 하려는 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강한 자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던이 다시 왕자를 향해 달려가며 그 속에서 팀원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쪼아가며 승리라는 두 글자만이 향해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던 시기로 들어갑니다. 다시 신이 된 남자. 그러나 누구와도 함께 웃지 못했다. 1995년 플레이오프 탈락 이후 조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으로 훈련을 지지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늘렸고 무조건적인 연습량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팀원에게도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처럼 코트에 발을 디뎠던 겁니다.
그리고 1995, 96 시즌 시카고 불스는 진짜로 농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이 됩니다. 조던, 스코티 피펜, 그리고 데니스 로드먼, 완전히 다른 기질의 세 인물이 하나로 엮여 72승 10패라는 NBA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모두가 함께 웃으며 쌓아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던이 팀 전체를 밀어붙여 만든 전투 결과였죠. 친구가 필요 없었다. 오직 승리가 필요했다. 조던은 이 시기부터 더는 동료를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팀원에게 했던 말은 격려보단 비난, 기다림보다 독촉, 손잡기보다 도전이었죠. 그는 연습 중 팀원에게 고함을 질렀고 패스미스 하나에도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펀치를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커와의 충돌은 유명한 장면이죠. 훈련 중 언쟁 끝에 조던은 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그 일 이후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사과한다고 알려졌지만 그 사건은 조던이 승리를 위해 인간관계조차 도구화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훗날 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하루는 10일치 훈련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강해졌죠. 그가 아니었다면 불스는 이런 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시즌 내내 무패 행진을 이어간 불스는 결국 파이널에서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조던의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조던은 라커룸 한 구석에서 트로피를 끌어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흐느낌을 담았고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폭발한 너무 늦은 포옹이었습니다. 승리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 옆에 아버지는 없었고 팀원들과 웃고 남아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플루게임, 죽음을 무릅쓰는 경기는 왜 필요했을까? 1997년 파이널 5차전 조던은 심각한 독감 증세를 안고 경기에 나섭니다. 경기 전날 밤까지 구토와 고열로 쓰러졌고 주치의는 경기 출전을 만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코트에 섰고 무려 38득점을 기록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펜에게 기댄 채 벤치로 돌아오는 장면은 지금도 농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팀도 무리하길 원치 않았으며 팬들도 이해해줄 수 있었던 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신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조던만의 철칙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번 올라간 기대치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지독한 자기 기만과 자기 설득. 그 시기 조던을 두고 팀원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덕분에 이겼다고 말한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 그는 경기장을 군대처럼 만들었고 모두에게 나만큼 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마이클 조던만큼은 될 수 없었죠. 1998년 NBA 파이널 시카고 불스와 유타 재즈. 시리즈는 3승 2패. 불스가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이고 조던에게는 세 번째 3연패가 걸린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40초. 유타가 앞서고 있었고 분위기는 유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공을 뺏어내고 단독 드리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비수 브라이언 러셀을 앞에 두고 드리블을 멈췄다가 한 박자 늦춰 점프슛. 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끄럽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관중은 함성을 터뜨렸지만 조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한 슛이 바로 NBA에서의 그의 마지막 슛이 되었고 그 순간을 끝으로 불스는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3번의 우승, 3연패, 총 6번의 파이널 전승,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끝낸 결승슛. 그 마지막 슛을 넣고 1998년 시즌이 끝난 직후 마이클 조던은 두 번째 은퇴를 공식 발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나 체력 저하 때문은 아니었고 사실은 시카고 불스 내부 갈등과 해체 분위기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조던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 속에만 남겨두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설로 남는 것보다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은퇴 후 조던은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주 겸 운영팀에 합류합니다. 처음엔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경영 판단을 내려가며 후견인처럼 행동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구단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던이 직접 선택한 신인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지고 팬은 떠나고 구단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코트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2001년 그는 다시 유니폼을 입습니다. 전설은 다시 뛰지만 이번엔 웃지 않는다. 조던은 40이 넘은 나이에 NBA 경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경외와 걱정 사이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공중을 날 수 없고 수비를 뚫는 폭발력도 줄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임의 결정력 하나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복귀 시즌 그는 평균 22.9득점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남깁니다. 심지어 한 경기 51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몇몇 팬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이라며 다시 조던의 이름을 외쳤죠. 하지만 승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약했고 팀워크는 조각났고 조던이 아무리 잘해도 팀은 플레이오프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던 인생 최초로 내가 잘해도 아무도 안 따라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시기였죠. 이 무렵 조던은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 제프리 그리고 차남 마커스는 농구 선수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마커스는 훗날 인터뷰에서 경기장에 아버지가 온 날이 더 무서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건 존경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후아니타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2006년 그들은 약 1억 7천만 달러라는 당시 스포츠 스타 이혼 사상 최대의 금액을 남기고 갈라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던이 코트에서 가장 고독했을 때는 집에서도 외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에서의 2시즌 동안 조던은 매 경기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걸로 팀을 우승권으로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도 실패했고 이제 조던은 내가 팀을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정말로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003년 4월 시즌 마지막 경기 필라델피아. 그날 관중석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득 찼습니다. 조던이 더는 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온 팬들, 그리고 NBA 동료들까지 모두 그를 전설이 아닌 사람으로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막바지 이미 승부는 기운 상황에서 심판은 조던이 다시 한번 공을 잡도록 의도적으로 파울을 선언합니다. 그건 경기 규칙보단 NBA 전체가 조던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죠. 자유투 라인에 선 조던은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진 걸 느꼈습니다. 수천 명이 숨을 멈춘 채 그의 손끝만 바라보았고 그는 묵묵히 첫 번째 슛을 넣었습니다. 조던은 자유투 2개 중 둘 다 성공시켰고 관중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상대팀 선수, 코치, 심판, 기자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고 그 누구도 경기장에 있던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놓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활짝 웃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그 모습엔 자신이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마무리의 태도가 담겨 있었죠. 화려한 덩크도 결승슛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완성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던은 그 누구보다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가정도, 친구도, 때로는 자신도. 그는 경기장을 지배했지만 삶은 언제나 그보다 복잡했고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겨야만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묵묵히 자신의 어깨로 감당해냈습니다.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다시 떠올리면 농구공을 든 신이 아니라 상처 입은 승부사, 고독한 리더, 무너진 관계 위에 선 인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말은 어쩌면 이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난 실패를 수백 번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